네, 안녕하세요. 고혜줄 비팅의 이 팀장 김재환입니다. 네, 이하수입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서 아마 또 누구신가 하실 텐데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업진단 평가원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하수 대표라고 합니다. 네, 보통 어떤 일을 주로 저희 하시나요?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상속 증여 설계, 뭐 여러 가지 승계, 네. 뭐 이런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면 또 잘하는지, 정부 정책 안내까지 네. 여러 가지 일을 토탈로 뭐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하실 때 비용 절감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좀 비용 절감이 되는지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리모델링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건물을 골라야 리모델링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지. 리모델링의 저희 메인 핵심 포인트는 구조체를 재사용하는 거에 있어요. 네, 뼈대를. 네, 라멘 구조와 내력벽 구조는 그래도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은 내력벽 구조는 그게 튼튼하든 부실하든 내력벽을 철거를 하고 구조 복용을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라멘 구조는 어쨌든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만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라멘 구조는 무조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네. 구조체 확인하고 그 구조체가 어떤 구조의 형태인지 예, 그런 부분들 확인들이 우선인 것 같고요. 네. 등기만 보시고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 네. 이렇게 그런 것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섣불른 결정이세요. 그렇죠. 보통 상담하시다가 그냥 네. 그것만 확인하시고 네. 선뜻 매수하셨다가 네.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건물을 매수할 때 네네. 좀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제 절세라는 표현보다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잘 사느냐인데 이 잘 사느냐의 잘에 들어가는 건 싸게죠. 싸게. 네, 같은 값이면 네. 같은 값이면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은데 네. 케이스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뭐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 같은 경우도 금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 금매. 네네. 네, 그래서 상가든 주택이든 금매로 나오면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그거 물론 이제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중개하는 또 중개사분들이랑 친분을 친해야 있는, 돼. 예, 그렇고 네. 또 하나는 어떤 게 그런 물건이 나오냐면은 사실은 근생인데 이제 주택같이 쓰고 있는 것들.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그런 물건이 지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지금 좀 급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리고 우리 김지환 대표님 연계를 해가지고 근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싸게 물건을 잡고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좀 못난이 금매물을 좀 잡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못난이를 또 살리시는 게 대표님의 그렇죠. 큰 장. 저는 상태 안 능력이잖아요. 좋은 걸수록 좋아요.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상가 건물 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네. 주택과는 좀 다르게 임대소득을 그냥 이제 누진세로 이렇게 부과를 하지만 그 누진세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는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누진세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혼자 그 상가의 임대료를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이제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이제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자제분들에게 혹은 손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이 소득을 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아, 소득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예, 명으로?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증여세를 내야 되고 증여세. 예, 그래서 직계 좀비 소득과 배우자는 증여 공제 한도가 다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부인 같은 경우는 뭐 10년에 6억이라든지 6억. 예, 자녀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런 이제 증여 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증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여세는 그럼 좀 절세가 되겠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증여 취득세를 또 내셔야 되는데 네. 취득세 정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셔야 됩니다. 예, 취득세는 내시고 그렇게 해서 누진세율을 낮추는 여러 명에게 분산을 해서 예, 그래서 짧게는 소득세를 절세하는 기능이 있지만 또 길게 보면은 언젠가 그 좋은 건물이 상속 증여가 될 때 또 그때 가서 또 빚을 팔아줘. 이 절세 효과가 이제 지분을 증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진세 구조를 회피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개인 매수자들이 그 법인을 활용해서 네. 이제 매수하는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개인 사업자이신 사장님들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비용 처리의 폭이 넓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사장님 자체의 본인의 급여라든지
나중에 퇴직금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처리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법인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충분히 비용 처리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매출을 올리고 비용 처리를 할 때 법인이 개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사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 가장 간단하게는 법인을 그렇게 설립해서 부동산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수도권에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거기 안에 설립을 하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작전, 절세 전략을 쓴다고 하면은 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법인 본점을 이제 법인 설립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서울이나 수원에 있는 과밀억제 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죠. 네, 그렇게 이제 계속 부동산을 좀 사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나는 옛날에 이미 개인 사업자로 상가 뭐 100억짜리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인데 얘는 예를 들면 법인이 이 부동산을 사갈 때 뭐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지 또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은 법인한테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세청에서 조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나 줬는데 이 법인전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100억짜리 건물이 네. 법인으로 이렇게 뭐 변신을 하는 거죠. 법인으로 변신을 하면은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신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게 변하는 게 없어요. 대표자도 똑같고 그리고 임대업을 하는 실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일단 유예를 해줘요. 나중에 그 부동산을 법인이 팔았을 때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주게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절세가 좀 되죠.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장상의 근생인데 실제로 주택일 경우에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부서류에서 볼 때, 공부서류를 볼 때는 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이 일종, 이종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막상 가보면 전혀 근린이 아니거든요. 많죠.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들어가면 주택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룸이에요, 원룸. 그래서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할 때도 그 사장님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한 다음에 건물을 들어가서 직접 좀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호 안에, 네. 호실 안에 뭐 주거가 다 의식주를 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개수대,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고 뭐 침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책상 하나 있고 다 원룸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근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생이 아니라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가구 주택 이런 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이게 근생인지 국세청에서 볼 때 혹은 이게 주택인지는 반드시 좀 본인이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의식주를 할 수 있으면 네. 주택이고 혹시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택이 되겠죠. 이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의 좀 핵심이 뭐냐면 네. 세금 관련된 것들은 부과는 예를 들어서 뭐 전 대출을 받으시는데 네. 거기에 저는 근생으로 돼 있지만 거기 안에 이제 원룸으로 실제로 쓰고 계시면 있다. 그래서 대출이 거기서 자꾸 빠지는 그렇죠. 뭐 거예요. 소위 예. 말하는 방빼기가 되죠. 맞아요. 예. 근데 근생은 대출이 잘 되는데 그렇죠. 근데 주거는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 대한 절차나 세법에 관련된 거는 실제 그 실제 어떤 주거 형태에 따라서 이거는 또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장만 믿고 네. 나는 근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저기 원룸으로 쓸 거야. 주거 막 받을 거야. 인테리어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난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알 거야? 뭐 생각하시는데 세법은 그렇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대장상의 상가인데 주택일 경우에 임대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연속되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좀 생기죠. 세법에서. 네네. 그래서 국세청은 무조건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주택으로 신고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의식주를 해결하면 주택인 것처럼 네. 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네.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백하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그냥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굉장히 조금 복잡하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부합산 1주택은 이제 9억 이하, 기준시가 9억 이하까지는 월세를 뭐 한 달에 1억을 받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2주택부터는 이제 월세 소득을 신고하셔야 돼요. 3주택부터는 이제 보증금까지 더 더해서 신고하셔야 되죠.
상가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상가는 없고. 무조건 생기는 오. 대로 소득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택으로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상가로 임대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세금도 다르고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도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게 절세인지는 따지고 네. 보셔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어떻게 이게 세법이 적용되는지도 미리미리 좀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고 나중에 국세청이랑 친구 삼아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좀 사전에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실 게 전해 네, 주실 네.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 뒤에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네. 저희 세미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오픈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두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세미나에서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꼭 눌러주시고요. 세미나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